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입가에 뾰록지처럼 나는 거 아시죠? 어느 날 밑에 동생하고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와 있었는데 둘이 떡볶이하고 튀김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늘 떡볶이는 집에서 아버지가 해주셔서 사 먹는 일이 없던 전 떡볶이를 사러 그 집에 갔는데요. 입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심하게 여성 중년 사장님이 제게 주문을 받으셨고 거기서 포장을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직원 아버지 상을 당해 지방에 가봐야 해서 오늘 안 들어오신다고 하고 초저녁에 나가셨거든요. 아버지 지방에 가신다더니 왜 여기로 들어오세요? 거기에 미리 가 있는 직원들이 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싸가느라고. 아버지 아까 충주를 벌써 한참 지나고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느라 얼굴이 벌개졌다 펄해졌다 하시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제 눈에 또 하나가 잡혔으니 입가에 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딱 우리 아버지가 난 반대쪽에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모태솔로였다가 대학교 때 처음 연애를 할 때 상대도 모태솔로였거든요. 생전 남자와 키스를 해본 적 없다가 갑자기 너무 자주 하니까 둘 다 바이러스가 입가에 잡히더라고요. 16년간 키스 한 번 안 하고 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열렬하게 키스를 자주 하시니까 나란히 그렇게 바이러스가 잡히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연애는 제게 들키셨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그 떡볶이집 사장님과 미래를 결심한 다음이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막내 입시 때문에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을 뿐이지 그즈음 막내 독서실에 있을 때 유난히 밤 걷기 운동을 자주 하시고 오래 하시더니 그 찰나를 이용해서 그 떡볶이 사장님 집에 들락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자신의 연애 사실을 정식으로 말씀하실 때 정말 충격받았네요. 그냥 아닌 듯 긴 듯 연애하시다가 끝내실 줄 알았는데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여자는 엄마 하나인 것처럼 하시더니 60 넘어서 무슨 재혼이냐는 생각도 들고 하필이면 떡볶이를 하는 아줌마라니 게다가 나이가 48살이랍니다. 저하고 8살 차이에 아버지와는 14살 차이죠. 아버지 신중하세요. 그 아줌마 아버지 재산 보고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냐? 야, 그 아줌마가 더 많아. 그 5층 독서실 건물 그 아줌마 거야.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거란다. 그런데 무슨 떡볶이 장사냐고? 자기 좋아서 하는 거야. 집에서 심심하고 노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떡볶이 만들기 선수니까 이 얼마나 건전하냐. 둘째는 혹하는 모양이었어요. 여동생은 워낙에 물질적인 애거든요. 결혼할 사람 집안도 돈 좀 있다는 집안이니까요. 단지 막내만은 아예 쌍심지를 켜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누나, 그 아줌마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알아. 아버지가 그런 아줌마하고 말년을 보내신다는 건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지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역시 우리 수혁이는 스마트한 애답게 반응도 스마트하구나. 아유 고맙다 우리 아들. 너 이제 입시 문제도 걸려있잖아. 누나 그게 아버지 재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수혁이는 워낙에 서울대 합격 따놓은 당상이라 우리 집은 애 입시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원 외고에서도 에이스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애 자체가 만사 느긋하고 아버지도 느긋하고 다른 집은 아들 입시 때 뭔 짓이냐 하시겠지만 3남매 모두 땅에 붙어 다니던 유치원 시절부터 공부에 관한 건 그냥 방관하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날 아버지가 재혼 의사를 밝힌 날 저녁 거실에서 내내 윤심 덕에 사회 찬미를 크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찌끗도 않으시더군요. 그날 밤 늦게 수혁이가 제 방에 와서 침대에 걸터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누나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옆에 있어준다 해도 아버지 외로움 덜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 사람은 짝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아버지 너무 불쌍하잖아. 혼자서 16년이야.
우리 다 시집 장가가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날 믿어. 어쨌거나 결혼 당사자이신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 우리들은 자식일 뿐이잖아요. 막내 말에도 일리가 있고요. 할 수 있나요? 그 주 주말에 자식들은 모두 상견례 자리에 불려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 우선 새엄마 되실 분의 직업이고 학력이고 다 떠나서 이 아줌마가 떠드는 수다와 수다의 내용 자체를 못 참겠더군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말 놔도 되지? 내가 이렇게 맨 서울대 나온 사람들하고 게다가 땡땡 집안법원 판사이신 따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땡땡전자 기획실에 다니는 따님하고 먹으면서 이제 엄마 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긴 줄 알았더니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신기하네요, 사장님. 어쩌면 셋이 다 사장님을 가져다 썼어요. 아유, 신기해라. 그냥 존중이 나도 바로바로 찾아주겠어요. 저기 아저씨 아이들 저기 있어요. 저기 가보세요 하면서요. 어머, 여기는 참깨를 가짜를 쓰나? 맛이 왜 이래? 난 옷은 막 입고 다녀도 먹는 거는 험하게 못 먹는데.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건 제대로 묻혔네. 헬라냐, 내가 지난번에 우리 외숙모한테 들기름하고 참깨를 얻으러 다녀왔는데 우리 외숙모가 손이 크거든. 근데 농사 지어서 다들 친척들 나눠주시느라고 정신이 없어. 다 나눠주시고 나서 또 정작은 본인 먹을 거 없다고 빌리러 다니는 양반이, 그런 양반이 우리 외숙모인데 말이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수다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전 처음에 저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래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저와 둘째의 눈치를 보시던 아버지는 눈치를 보는 건 보는 대로 아줌마의 수다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간간히 미소까지 띄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는 위트 있지만 말씀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뭐랄까 고상하다고 해야 하나요? 박사까지 준비하다가 시집온 분답게 지성이 돋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밤 10시까지 고구마 줄기 벗기다가도 금세 경제학 관련 입문서를 3-4시간이고 읽다가 잠드시는 분이 저희 엄마였거든요. 오죽하면 지역도서관 최다 대출자가 우리 엄마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엄마의 그런 지적이고 고생한 면을 좋아하셨고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톤도 사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저런 정반대 아줌마를 대화 내용 자체도 그 시장판 사거리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들이 하실 법한 말씀만 하시는 분을 어떻게 좋아하실 수나 있나 싶어서요. 그러나 남녀간의 문제는 둘만의 비밀, 이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밑에 여동생도 뜨악하고 저도 뜨악한 결혼은 을지로에 있는 고급 중식당에 가서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걸로 진행했는데요. 어쨌거나 명민한 막내의 말을 믿었고 또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저분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닐 거란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전 새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2달 후에 집을 얻어 나왔어요. 재혼 말씀 나오고 나서 결혼까지 2달도 안 걸렸거든요. 전 그 사이에 집을 얻고 이사 날짜까지 또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2달 같이 지내고 보니 새엄마는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면서 보니까 새엄마께서 녹즙을 가시다가 마시고 현관문을 열어 젖히더니 계단 청소하시는 여사님을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아줌마. 녹즙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우리 외숙모가 시골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케일이며 유기농을 잔뜩 보내주셨네. 싱싱할 때 갈았으니 같이 드시자고요. 한 잔 드시고 하셔. 그리고 아침 식사는 하고 나오셨대? 아이고, 부지런도 하셔라. 자, 이거 한 잔 쭉 들이켜. 아이고 잘 마시네. 어때? 케일 맛이 어때요? 칼칼하고 괜찮죠? 응? 아침 7시부터 집안에 울려 퍼지는 째렁째렁한 수다지만 역시 나쁜 분은 아니셨던 거죠. 아줌마가 녹즙 치아를 하시고 다시 나가셔서 계단 청소를 하시자
새엄마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아주시면서 나는 사지육신 멀쩡해서 집안에 판판이 놀고 자빠져는 옆에 애들이 제일 한심해. 저봐, 70 넘은 노인인데도 아침 7시에 나와서 계단 청소하시잖아. 라니야, 나는 라니가 판사라서 멋도 있지만 평생 안 놀고 자기 일 한다는 게 더 멋있어. 라니 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 존경하니까. 아 맞다, 라니 국 터줄까? 여기서 전 왠지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식탁에서 하시던 말씀. 라니야, 국 한번 터줄까? 그 순간에 가슴에서 바람이 한번 쓱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왜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출근복 차림으로 나와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서 자기 국을 뜨려니까 저 거기 와서 앉아. 아이 그러지 마. 향이야, 진짜 엄마라도 그렇게 예의 차리고 자기 국 자기가 뜰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왠지 마음이 훅 그러면서도 너무 오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를 슬쩍 봤더니 아버지 얼굴엔 행복해 보이는 미소만이 떠올라 있더군요. 그날 사무실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동생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줌마가 너무 오버하는 게 싫다고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별의 별말,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신금을 울리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게 재수없다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났나 밑에 동생 사돈들하고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합석하고 동생 커플만 자리했는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쪽 집은 아들만 공부 잘해 출세했지 부모님은 돈만 많은 졸부신가 보더라고요. 상황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동생 신랑감이 그 전에 4년간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과정과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 상대 여자 집안에서 동생 신랑감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고소하겠다고 난리치는 게 중절도 한 번 했던 사이였다네요. 그 이야기를 쭉 듣던 새엄마가 눈을 아래로 쫙 내리뛰면서 아버지를 째려보시더래요. 사돈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요. 당신은 지금 향이를 어디 내놔도 1등 신부감인 우리 향이를 4년간 사귀던 여자친구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질질 매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상견례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쪽 안사돈도 만만찮은 울뚝배래 교양이라고는 없는 분이라 야지를 놓더랍니다. 어머나, 정말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으시네. 재혼하신 지 한 달 되셨다면서? 어휴, 그냥 너무 딸내미를 사랑하셔. 너무. 이러니 가만히 있을 새엄마가 아니라서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마구 오고 갔나 보더라고요. 역시 첩은 뭐가 달라도 달라. 괜히 첩이겠어? 를 시작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마구 하시더래요. 이건 뭐 사돈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막가파루요. 그때 저희 새엄마가 하신 말씀 좀 보세요. 사돈,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핸드폰 꺼내셔서 후처하고 첩하고 뭐가 다른지 검색 좀 해보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식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던가. 나도 수다로는 어디 가서 안 뒤지지만 사돈은 참 볼만하시네요. 첩은요, 정식으로 호적에 안 오르고 같이 사는 걸 첩이라고 하고요. 후처는 결혼식도 올리고 정식으로 호적에 오른 걸 후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양반 전 부인하고 사별하신 지 16년입니다. 제가 뭐 남의 집 멀쩡한 남자 꿰쳐는 그런 시정잡배 같은 첩년들하고 같은 줄 아세요? 첩년? 결국 안사돈에게서 말실수했다고 사과를 받아내고 돌아오신 새엄마는 집에 돌아오셔서 향이에게 향이야, 향이가 좋다면 해야지. 그런데 저런 놈의 거들먹거리고 함부로 하는 집구석은 아예 처음부터 약호를 팍 죽여놔야 향이가 편해. 보니까 신랑감은 괜찮아. 시댁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 돼. 새엄마의 무식함과 시장 아줌마 같은 분위기가 싫다던 향이는 이때부터 새엄마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없이 자랐다고 중간중간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러냐? 라는 소리를 종종 하셔서 이 결혼을 해 마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신랑이 좋으니까 신랑 보고 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네요. 이제 든든한 뒷배가 생긴 향이는 새엄마 다니면서 신나게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사갈 아파트 도배와 장판 바꾸는 일이 끝나고 입주 청소도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이사갈 날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 모두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더니 새벽 3시. 거실로 나왔더니 어두운 소파 구석에서 아주 희미하게 핸드폰 불빛이 켜있고 사해 찬미 노래가 아주 작게 들리더군요. 아버지가 이어폰 끼고 소파에 누워 듣고 계신 거죠. 속으로 그럼 그렇지. 제가 이사 나간다니 섭섭해서 저러시는구나. 기분이 좋더군요. 아무리 아버지께서 신혼이시라지만 자식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 흐뭇해서 다정하게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앉으시더니 나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향이가 시집 간다고 할 때도 아무렇지 않더니 넌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독립하는 건데도 이렇게나 섭섭하고 참 그렇다. 너 태어날 때도 생각나고 너 갓난쟁이가 유난히 눈도 까맣고 네 엄마하고 똑 닮았어서 말이지. 결국 우시더라고요. 저도 왠지 엄마 생각도 나고 마음이 아릿해져서 코끝에서부터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서 아버지, 앞으로 사이찬미는 듣지 마. 새엄마가 이 곡을 왜 듣는지 아시면 섭섭하실 거야. 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으로 뛰쳐 들어가시더니 방문을 얼른 닫으시더라고요. 따라 들어갔더니 아버지 얼굴은 이미 우신 지 오래되셨는지 온통 눈물로 얼룩져 계시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침대에 머리를 박고 입을 틀어막으신 채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라니야 있잖아. 새엄마가 이상하다. 새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사해 찬미라고 하더라. 11개월 전에 말이야. 점심을 맛없게 먹었던 끝이라서 그런가 오후 4시가 되니까 막 출출하고 라면이 먹고 싶어서 새로 생긴 그 집에 갔거든. 문을 들어서는데 시간이 그래서인가 손님은 없고 가게 가득히 현에 탄에 빠져 죽은 윤심덕이가 부른 사해 찬미가 흘러나오잖아. 물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래. 그래서 네 새엄마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말이다. 아까 내가 네가 독립하는 날 다가오고 며칠 내내 우울했거든. 밤에 잘 때도 잘 못 자고 뒤척였었거든. 근데 아까 말이다. 자려고 누웠는데 말이다. 네 새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내 베개 밑으로 넣는 거야. 아이고. 전 놀라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싸운 날 중에 하루 저 화해건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내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아버지는 지난 16년간 엄마와의 추억들을 늘 말씀하시면서 엄마 생각을 엄마 새끼들인 저희와 나란히 하시는 게 취미셨으니까요. 그러나 직업도 그렇고 워낙에 쌀쌀맞고 감성적인 데는 없는 전 우연이겠지, 아니면 아버지가 저 때문에 우울하셨다가 괜히 엄마와의 추억을 착각하신 거겠지 하고 밀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우리 밥 해주실 때 국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셨던 분인데 새엄마도 국 안 끓이면 밥상이 아니라는 분인 것도 극구 부정했죠. 그렇게 전 다음날 아침 9시에 도착한 이삿짐 센터와 함께 독립을 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제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면서 냉장고의 반찬을 늘 바꿔다 놓으셨어요.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사 첫날 알려드리자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새엄마의 반찬 배달. 그 이야기를 우리 판사 선배,
쉰 넘은 언니에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남편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런 거지. 네 아버지랑 엄청나게 행복하신가 보다. 좋은 일이야. 축복해드려. 너 나중에 네 아버지 네 책임되면 어쩔 거야. 그래요. 전 그분을 그런 방식으로만 딱 그만큼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호해드릴 양반으로요. 우리 대신으로요. 그런데요. 제가 독립하고 석 달이 지나서인가 그날은 제가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는데요. 전날 오후부터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구토가 나고 메스꺼리고요. 소화제를 먹으니 금방 낫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늦게 일어나 오전 10시에 물을 한 잔 먹으려다 그대로 쓰러지면서 오른배 아래쪽을 쥐고 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맹장염이 발병한 겁니다. 전화를 쥐고 119를 불러야 하는데 폰은 방 침대에 있고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새엄마가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 얘 신발이 있네. 응? 안 나갔네. 라니야,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 핸드폰. 저 113이야, 119. 여보세요? 여기 청강 아파트요. 여기 무슨 동 청강 아파트. 예, 103동. 아유, 저 우리 딸이 배가 아픈지 지금 나뒹굴고 있어요, 바닥에서. 아유, 이 사람아, 내가 그거라면 전화를 왜 걸었겠어요? 빨리 와요. 네, 여기 103동 607호. 607호요. 네네, 빨리 와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는 죽겠다는 신용으로 계속 뒹구는 절 보시더니 절 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9가 오는 그 시간을 못 참으셔서 절 업으시고 낑낑매매 현관을 나가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에 내려 현관 앞에 절 부려놓고 그새를 못 참아 도로로 뛰어나가 두 팔을 하늘로 향해 마구 흔드시는 거예요. 저기 멀리 다가오는 119 구급차를 향해서요. 여기에요. 아유, 사람 죽어요. 사람 죽는다고. 미친 사람같이 소리 지르는 그 모습. 아픈 중에도 저는 그 모습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습니다. 새엄마의 등짝은 온통 땀벙벅으로 옷이 살같이 달라붙어 있었고 입은 마구 침을 튀기고 계셨어요. 여기란게요. 여기. 아유, 저놈의 지랄 같은 119가 눈이 멀었나. 사람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저는 회복을 본가에 들어가서 했네요. 새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말이죠. 제가 새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계기였어요. 추워도 새엄마에 대해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게 된 계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당연히 될 줄 알고는 있었지만 동생 서울대 법대 합격을 알게 된 날, 우리 가족은 새엄마도 다 같이 엄마가 계신 곳을 갔습니다. 납골당이요. 사진 속의 엄마는 여전히 젊고 고우시고 지금의 새엄마와 동갑이셨습니다. 48살. 그날 우리 가족은 근처에 민물 매운탕 잘한다는 곳에 매기 매운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족 모두 다 수제비 떠넣는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주문서를 받으러 온 직원에게 저희 새엄마가 무심결에 말씀하시는데요. 피조개는 넣지 마요. 우리 아들 피조개 알러지 있으니까. 우리 식구 모두 다가 숨을 멈출 것 같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을 봤어요. 아버지는 거의 까무러칠 것 같은 표정이 되신 거예요. 전 처음엔 놀랐다가 아버지가 새엄마께 막둥이 피조개 알러지 있는 걸 알려주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표정 보니까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 새엄마께 여쭈었어요. 저기요, 새엄마, 혁이 피조개 알러지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새엄마는 별걸 다 묻는다는 식으로. 참네, 아들 피조개 알러지 있는 거 엄마가 아는 게 뭐가 이상해. 그냥 알아. 설마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혁이 네가 알려드렸니? 아니, 누나. 아니다. 새엄마,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뭘 자꾸 물어. 그냥 알아.
제가 환생에 관한 걸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환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연처럼 기막힌 기적이 때로는 인생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환생에 대한 믿음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 모두의 염원일 뿐이라고요. 전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아련한 수수께끼에 잡혀서 가끔 새엄마의 뒤태를 살핍니다.